안녕하세요. 뚱치이탈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68번째. 좀 생소하지만 테이 가넷 감독의 1946년 영화입니다. 테이 가넷 감독은 뭐 그렇게 많이 부각되는 감독은 아니지만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본인의 대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주로 테이 가넷 감독은 뭐 매사추세츠 공대에 나와서 뭐 그래도 1차 세계대전 때 해군 조종사로도 일하고요. 그 무성영화 시대부터 해서 대표적으로 보면 1940년대에 절정기를 이뤄요. 그리고 이 영화 끝나고 나서 이 46년 끝나고 나서 MGM에서 이제 다른 데로 가면서 그 다음에 상황이 상당히 열악해지면서 마지막 커리어는 조금 뭐라 그럴까 하향 곡선으로 기울게 됩니다. 대표적인 영화는 1940년에 세븐 시너즈, 존 웨인하고 마릴린 디트리히 나오는 영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44년에 마담 패킹턴, 그리고 1945년 영화가 제일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The Valley of Decision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심판의 계곡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1946년 이 영화가 대표적으로 유명한 영화입니다. 근데 오늘은 감독 이상으로 중요한 사람이 이 바로 제임스 M. 케인입니다. 이번은 너무 유명한 어떤 소설가고요. 시나리오 작가기도 했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저는 벌써 이분의 작품을 두 작품이나 제 동영상에서 다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작품도 그 분위기가 조금 오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너무나 잘 봐주셨던 이중배상입니다. 근데 이분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동영상 찍을 때 이때도 너무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거의 다 저작권에 계속 걸려가지고 중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장면 안 보여드리고 제가 거의 그 줄거리 그 나열식으로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최근에 해서 제가 소개시켜드린 영화인데 이 영화도 동영상 찍고 4개 중에서 3개가 바로, 첫 번째는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동영상에 좀 저작권에 걸릴 확률이 좀 적은 거고요. 이 최근에 너무 잘 봐주신 것 같은데 밀드레드 피어스 3부 4부가 저작권에 문제가 되고 또 2부까지 하루 지나서 그 너무 유명세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서 오늘도 이 촬영 대기 걱정이 되면서 애초부터 아주 짧게 적어도 한 8개, 7개, 8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많은 그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저 밀드레드 피어스라든지 저 이중배상, 그리고 오늘 작품도 엄청 유명한 작품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시나리오는 해리 러스킨하고 니븐 부시인데, 사실 해리 러스킨은 그다지 엄청 유명한 인물은 아니죠. 근데 니븐 부시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니븐 부시는 어디에 나왔습니까? 저희 보면 영화에서 제가 웨스터너, 네, 그리고 1946년 같은 해에 백주의 결투, 그리고 1950년에 분노의 여신 바바라 스탠리까지 저희 동영상하고 인연이 많은 그런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너무 유명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음악은 촬영은 시드니 와그너 역시도 보면 주로 이 테이 가넷 감독하고 가끔씩 이렇게 작업을 했던 그런 촬영 감독이고요. 대표적으로 좀 유명한 영화는 이 영화 같아요. 제 생각에 프랑크 리오드 감독의 이 영화도 한번 하고 싶은데, 클라크 케이블 나왔던 바운티호의 반란. 이 옆에 있는 찰스 로튼이죠. 저는 이 배우 너무 좋아하거든요. 찰스 로튼, 우리의 그 밤의 사냥꾼 기억나시죠? 로버트 미첨하고 그 다음에 셜리 윈터스 나왔던 영화. 그래서 이런 어떤 촬영 감독으로 이제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왔을까? 조지 바스만도 뭐 빈센트 음악 감독인데, 빈센트 미넬리의 The Clock 1945년 그 작품하고, 유명한 거는 델버만 감독의 마티라는 영화 1955년에 그 영화 음악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우 한번 볼까요? 라나 터너. 정말로 이 영화에서 엄청난 그 연기를 보여주죠. 라나 터너는 벌써 나왔습니다. 저희 영화에서 미녀와 건달,
거기서 커크 더글라스하고 나왔을 때 이제 예전에 아버지가 유명한 배우였는데 그 알코올 중독에 쩔어서 있다가 커크 더글라스 통해서 이제 그 대여배우로 변신을 하지만 결국은 커크 더글라스하고 사랑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이제 했던 그 역할로 나오죠. 로리슨. 예,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제 존 가필드라는 여기서는 여주인공 라나 터너가 나오고요. 어떻게 보면 팍무 파탈이지만 그 다른 영화 보시면 여기도 이제 약간 그 강력한 이미지의 여성이 등장한다는 거는 좀 아실만 할 거예요. 왜냐면 밀드라드 피어스 그 이중배상. 근데 이중배상의 그 바바라 스태닉처럼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고요. 영화 보시면. 그 다음에 존 가필드 이 배우는 사실상 보면 복싱도 하고 어린 시절 막 그냥 소년원에도 가고 뭐 그런 어떤 배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극 쪽에서 탄탄한 어떤 그 실력을 쌓으면서 여기서 프랭크 챔버스 저는 여러 이 연기에 대해서 그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좀 약한 거 아니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맞는 배역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배우는 생각보다 일찍 그 원래 심장이 좀 안 좋아서 군대도 못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때 엄청나게 본인이 또 여러 가지 그 지원을 하고 주로 마이클 커티스 감독의 영화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939년 용감한 딸들, 그 다음에 4명의 아내들, 그 다음에 더 시 울프,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1950년에 더 브레이킹 포인트, 그리고 52년에 심장마비로 사망을 해요. 아주 젊은 나이에 사망을 하는 배우죠. 한 40도 안 됐을 텐데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세실 캘로웨이, 닉 스미스라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 계열의 사람으로 나오면서 나이가 좀 있는데 부인이 이제 코라 스미스, 라나 터너인 거죠. 젊은 부인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두리, LA 변두리에서 샌드위치 그 가게라고 해야 됩니까? 스낵바를 운영을 하면서 자동차 관련해서 뭐 타이어도 뭐 바람도 넣고 하는 그런 공간도 함께 운영하는, 근데 아주 뭐랄까 절약 정신이 투철한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비즈니스맨이라고 하는데 극도의 그 절약을 하는 나이도 있고요.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근데 그 부인을 엄청 그래도 사랑하는 그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남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휴엄 크로닌, 아서키스, 유명한 배우입니다. 여기서 아서키스라는 변호사로 나오죠. 어떻게 보면 좀 엄청난 실력파인데 어떻게 보면 정의와는 좀 상관없는 그런 어떤 변호사로 나오죠. 이 인물은 주로 해서 히치콕 영화부터 해서 엄청나게 다양한 필모그래피를 갖고 있는 아주 훌륭한 배우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다음에 레온 암스, 여기서 이제 검사, 지방검사의 세킷 역을 맡는데, 저는 이분 하면 제일 먼저 이제 떠오르는 게 라나 터너하고 같이 나왔던 영화 중에 페이턴 플레이스라고 영화 있어요. 저도 이 영화 몇 번이나 할까 하다가 지금도 계속 고심 중인데 영화가 좀 길긴 하거든요. 그런데 페이턴 플레이스 상당히 그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해링턴이라는 역을 맡죠. 거기서 이제 아주 이 페이턴 플레이스라는 이 도시에서 제일 막강한 사업가인데 아들이 어때요? 결국은 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그 여자하고 자꾸 결혼을 하려 그래서 그걸 엄청나게 반대하는 그 아버지 역할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화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영화는 바로 이 영화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영화는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우편 배달부는 배를 2번 울린다 해서 우편 배달부에 대해서 너무 좀 비하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포스트맨이라고 이렇게 바꿨는데요. 이 영화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은 뭐 포스트맨이 찾아와서 어떤 불륜을 저지르는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목상의 부분이고요. 제목상의 부분은 그런 연유에서 나왔는데 나중에 마지막에도 나오니까요. 이 제임스 M. 케인이라는 이 시나리오 작가하고 동료가 있었는데
동료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동료가 해서 매번 자기가 보낸 그런 작품들이 반려되고 하는 게 이제 그 포스트맨을 통해서 오니까 그 벨 소리를 싫어해서 막 정원에까지 가 있는데도 이제 막 2번씩 눌러서 결국은 확인을 한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별다른 의미 없이 사용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 엄청난 살인 사건에 연루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보험 관련해서 그런 걸 남편 몰래 이렇게 들은 거죠. 생명보험을. 그래서 이제 그 우편 배달부가 잘 아는 사람인데 이제 관련 서류를 가져올 때마다 암호로해서 벨을 2번 누르는 겁니다. 그런 식의 어떤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이 영화에서 마지막까지 보시면 이 영화에서는 이 포스트맨은 벨을 2번 울린다의 의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46년 영화죠. 그런데 이 작품이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이게 3번째 리메이크 버전입니다. 첫 번째는 1939년에 프랑스 영화 중에 피에르 셔날 감독이라는 감독의 불어로 르 데르니에 뜨거농 이라는 작품으로 나왔어요. 르 데르니에 뜨거농 하면 마지막 어떤 전환점, 마지막 그 변곡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해서 이제 그 첫 번째 영화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원작 자체는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에도 아주 영향을 많이 미쳤던 그런 소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민음사에서 이제 그 소설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2번째 영화한 거는 정말 엄청 그 유명한 영화고요. 저는 이 영화 언젠가 꼭 소개시켜 드리겠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루키노 비스콘티 감독의 오세시오네, 옵세션 해서 강박관념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그 같은 원작, 포스트맨은 벨을 2번 울린다. 이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1942년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 작품이 3번째 이제 작품입니다. 이게 1946년 말씀드린 대로 테이 가넷 감독의 그 작품이고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영화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이 3번째보다 더 유명한데 1981년에 영화죠. 밥 라펠슨 감독의 마찬가지 똑같은 우편 배달부는 벨을 2번 울린다는데 거기는 이제 그 유명한 잭 니콜슨하고 제시카 랭이라는 배우가 나오죠. 좀 더 보면 감각적이고, 왜냐하면 이 1900 원래 그 MGM 영화거든요. 근데 원래 이 소설이 1934년에 나오는데 그 이듬해 벌써 그 판권을 소유합니다. 구입을 하는데 문제는 그 당시부터 해서 1950년까지 헐리우드에는 코드 헤이즈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심의 규정이 있었던 거죠. 폭력적인 부분, 선정적인 장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소설은 틀림없이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늦춰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46년에 영화 됐을 때도 그런 제약 때문에 이 영화는 상당히 그 소설 자체에서는 표현적으로 그 겉으로 바로바로 드러내는 선정적인 장면을 여기서는 잠깐만 그런 거를 갖다가 좀 은유적으로 좀 표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좀 내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긴장감이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더 표현적으로 드러난 게 1981년 제시카 랭하고 잭 니콜슨 나왔던 그 버전이고요. 저는 이 버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있는데 저는 상당히 그 훌륭한 영화가 아닌가, 저 개인적인 평가인데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사 사이에 아주 그 섬세함이 많이 오고 가면서 표현적으로 이렇게 장면적으로 이게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저는 이 영화 좀 선택하기가 어려웠던 게, 왜냐하면 이 영화 틀림없이 장면 많이 보여드리면 바로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대사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 소개하는데도 좀 아쉬움이 있지만 많은 양해 부탁드리면서 제가 어쨌든 시도를 하는 거니까요. 같이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나 터너, 존 가필드. 네, 요거는 정리를 하고요. 네, 조금 볼륨 올리고요.
자, 이 영화는 이렇게 그 주인공인 프랭크 챔버스 역할을 맡는 존 가필드는 어떻게 보면 막 떠돌이 불황자인데 아주 뭐 나쁜 식의 불황자는 아니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한 곳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 첫 번째 장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LA 외곽 지역에 있는 새길이었어요. 직원 고함 이렇게 돼 있죠. 그 공간이 바로 이제 그 늙은 닉 스미스하고 젊은 라나 터너인 코라 스미스가 이제 결혼해서 꾸리고 있는 가게인 거죠. 그런 나레이션이 시작이 됩니다. 중간중간 이 주인공 프랭크 챔버스의 나레이션으로 이렇게 이어가는 영화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아주 길게 그 선셋 블루바르처럼 선셋 대로처럼 엄청 길게 그거 포션을 차지하는 그런 나레이션 아니고요. 적절히 나레이션과 특히나 많은 대화가 이렇게 어울리면서 움직이는 영화고요. 그래서 이제 차를 얻어 타고 샌디에고 뭐 근처 어딘가로 가려던 중에 갑자기 누군가 어떤 30분 그렇게 기다렸더니 차가 와서 그 차를 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차의 주인이 카일 세킷인 지방검사의 차였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근처 인근에 사는 거고 계속 본인하고 인연이 되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차를 얻어 타고 이렇게 무작정 이제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인연이 된 거고요. 그래서 담배도 새같이 주고 그래서 별거 아닌 사람인 줄 알았더니 경찰이 이렇게 와서 길 중간에 세웠다고 딱지 같은 걸 떼려고 갔더니 아주 그 권력 있는 지방 검사라 그냥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경찰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이 경찰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지방 검사라는 거, 그리고 이름이 세킷이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여기 이제 보이는 이 사람이 바로 세실 캘러웨이, 여기서 닉 스미스인 겁니다. 그래서 뭐 자네 잘 왔네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뭐 공기도 맑고 맑은 햇빛이 있고 그리고 따로 숙소도 있고 너무 좋은 장소다. 근데 이제 막 햄버거 하나 해주려고 하는데 이제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립스틱 그걸 떨어뜨리고 떼굴떼굴 굴러오는데 여기서 이 공간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여인이 있는 거죠. 챕터 저게 이제 가리네요. 첫 장면 등장이 되게 중요한데 조금만 여기서는 기다려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볼까요? 또 누르니까 그렇게 되네요. 한 여인이 저렇게 나타난 겁니다. 전혀 있을 법하지 않은 그 여인이죠. 그러니까 영화를 처음 보실 때는 제가 이제 저 여인이 이제 그 이 공간의 부인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밖에서 갑자기 뭐 화장실 때문에 한 여인이 이 공간으로 들어왔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전혀 이 분위기와 맞지 않는 의상과 그리고 포즈를 취하고 저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렇게 그 립스틱을 바르고 그러니까 립스틱을 떨어뜨려서 떼굴떼굴해서 그걸 갖다 주워준다. 그게 많은 어떻게 보면 상징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뭐 미적 상징일 수도 있고 유혹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도화선이 되는 거는 립스틱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저렇게 이제 의심스럽게 쳐다보는 거죠. 처음엔 저 여인이 누군지 몰랐다가 그 부부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직원 구함 저거를 이제 저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중간중간에 밤에 혼자 저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얘기합니다.
저 남자 좀 내보내면 어때? 그 일주일 월급 주고 내보내면 어때? 이렇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남편한테. 근데 왜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냐? 그러고 끝나고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신문 보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시키는 일만 하라고. 그러니까 왜 내가 당신 얘기를 들어야 하냐니까, 당신 내일 말 안 들으면 당신 여기서 잘리고 싶지 않으면 내 말 들어라고 하면서, 예, 아직은 아무것도 당신이 나한테 시키지 않았지 않냐 하면서 여인한테 얘기하니까 이 의자를 다 치라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네, 할 일 없다고 했는데, 네, 페인트 싸게 파는 광고라도 찾아보지요. 이 얘기는 좀 빈정거리는 겁니다. 그 남편이 항상 싼 거만 찾고, 그리고 돈 든다고 맨날 돈 하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페인트를 저기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해 하면서 페인트 있는 데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페인트를 꺼내는 거고요. 그럼 붓은 어디 있어? 하니까 붓도 그 위에 서랍에 있다고 합니다. 네, 다 있네. 그러면, 칠하면 되네. 근데 저 의자 멀쩡한데, 왜 칠을 하냐고,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때 이제 중요한 대화를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제가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조금 있다. 네, 그 전에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이곳을 뭔가 색다르게 좀 만들어 보고 싶기 때문이고, 멋지고 좀 훌륭한 곳으로 좀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비꼬 와서 얘기하네요. 대단한 야심을 가진 사람이군요 하면서, 많은 돈 벌어서 예쁜 옷 사려고 아니면 뭐 노를 즐기려고 하면서 빈정대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어떻게 접근해서 바로 저렇게 키스로 도발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또 입술을 닦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 입술을 닦고 저 립스틱 저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둘의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유혹을 하는 일종의 게임 같은 거죠. 저러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점점 갈수록 이제 스스로가, 그리고 나서 며칠 동안 쳐다도 보지 않고 필요 없으면 말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갈수록 내 자신이 스스로가 싸구려로 느껴지고 날 필요로 하지 않는 여자한테 찝적대는 논팽이 같이 내가 느껴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rying to figure a way to get that sign back. Well, don't bother. No bother. All I need is a stepladder. I don't want the sign put back, Mr. Busybody. They're trying to get a new sign for truth. 그래서 뭐 그 표지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사인이 조금 이제 그 예전보다 좀 고장이 났나 봐요. 그래서 2년 동안 새로운 표지판을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칙칙한 표지판 보고 누가 먹으러 오고 싶겠냐, 좀 먹으러 오고 싶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표지판 좀 고치고 오겠다고 차 좀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처음으로 일종의 이런 어떤 얘기의 권력 구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그대로 그 와이프한테 주입을 시키는 스타일이잖아요. 아까 보면 잘 먹히지 않는 스타일인데, 예를 들어서 이 프랭크를 갖다 잘라라, 일주일 주고, 그러니까 뭐 아니 왜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냐 그랬듯이 지금 의견을 내는 겁니다. 프랭크가 아니 그 표지판 가지고 누가 먹으러 오겠어, 좀 다른 식으로 식욕이 막 돋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 공짜로 내가 아는 정제회사에 가면
공짜로 해줄 테니까 거기 가라 그러는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안 되고 좀 뭐랄까 식욕 돋게 그렇게 그러니까 일리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또 하나의 장면이죠. 그러니까 담배를 피려고 하는데 담배불이 계속 안 붙습니다. 근데 담배불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저런 남자하고 어떻게 결혼을 한 거야 하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여할 문제 아니라고. Maybe it's none of my business, but what's next door about? So crazy. 자, 표지판을 완전히 바꿨잖아요. 그럼 한번 볼까요? 예전에 그 칙칙한 간판이 아니라 저렇게 불 들어오고요. 런치, 블랙퍼스트, 디너에서 그러니까 저 간판을 보고 닉이 좋아야 되는데 닉이 생각보다 우울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지? 저 영감. 그러니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 아이디어 자신이 당신의 아이디어였으니까 당신이 저거 했다고 막 주장할까봐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닉이 가서 아니 이거는 모두 당신의 아이디어였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줄까? 하면서 들어갑니다. 자, 그렇지. 내가 한번 보여줄까?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그 전에 음악 하기 전입니다. 한번 볼까요? 잘 봐요.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지. 네. 네, 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당신이 이 모든 나는 그런 어떤 생각만 있지만 실천을 모두 옮기고 하는 거는 당신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당신의 존재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를 이제 그 여인한테 보여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많은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의미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야. 하고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복선을 까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벌써 불안해지네요. 여기서 1부 마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